네, 반갑습니다. 청국장 여러분. 제 이름은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단원 5, 중단원 1, 소단원 3이었던 조선의 통치 제도를 배워볼 거고요. 교과서는 155쪽부터 157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학습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여러분 조선의 신분제도예요. 과연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양반, 뭐 평민, 노비 뭐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신분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조선의 통치제도로 과연 조선시대는 정치를 어떻게 운영해 나갔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 썼네. 백성이 아니라 백정입니다. 백정. 자, 백정의 역사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갖는 한번 개인 권리와 책임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조선이 건국되었다 그 과정을 한번 봤는데 과연 조선은 초기에는 과연 어떻게 사회 구조가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통치제도사, 원래 신분제도사, 뭐 사회제도사 자체가 이야기 흐름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살았답니다. 라고 해서 좀 딱딱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고 과연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뭐 공무원이 될 친구도 있고 한 기업이 이끌어낼 친구도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배워야 될 점과 여기서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의미를 두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와 같이 한번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면은 뭐 조선시대의 역사 배경으로 한 사극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해 봤을 때 여러분이 좀 쉽게 당시에 저래서 저런 캐릭터는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이렇게 네 계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양반부터 노비까지 이렇게 나뉘는데요. 보통 양반이라는 뜻은 뭐냐? 당시에 조선시대 지배층으로서 원래 조선이 건국됐을 때 왕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과거 시험, 문과를 통해 합격한 문인들이 서 있었고 왼쪽에는 무과, 이제 당시에 무술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무반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문반과 무반, 즉 글을 쓰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양반, 즉 초기의 양반의 의미는 과거에 급제한 그 관리인들, 국가의 관리 또는 국가의 지배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점차 조선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보통 양반의 자제들은 좀 혜택이 좀 뒤따랐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양반의 후손들, 그래서 양반이라는 자체가 꼭 뭐 과거급제했던 처음에는 과거급제를 하는 게 조건이었지만 점차 관리들의 자제들, 즉 조선시대 때 대대로 잘 나가던 집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인은 어떤 뜻이냐? 이 양반들 중에서도 여러분 옛날에는 뭐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하나의 남편에 뭐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다 해도 정실 부인과 첩의 그 지위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첩으로부터 난 자식들을 중인이라 불러서 약간 본처의 자식들과 약간 좀 차별을 시켰어요. 그래서 차별을 했는데 그때 첩들의 자식들이 보통 왜 여러분 그 홍길동이라는 소설 보시지 마시죠. 뭐 아비를 아비라 못 부르고 하면서 난 양반의 피를 받았는데 뭐 나는 뭐 아비를 못 부르고 형이라 형이라 못 한다. 그러면 홍길동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에 나온 것처럼 이 중인들은 약간 양반들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인들은 보통 상업이나 전문적 기술 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약간 역량을 펼치면서 조선시대 때 약간 기술직으로 많이 일을 했는데 또는 꼭 양반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뭐 집안 대대로 약간 좀 부잣집이었거나 또는 상업을 통해서 좀 성공한 상인들 이런 케이스들은 이런 경우는 중인으로서 조금 상민 일반 백성보다는 높은 지위를 누렸으나 그렇다고 양반보다는 조금 지위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쯤 자리서서 중인이에요.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다. 그래서 중인입니다. 그 다음 상민은
상민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 좀 낯설 텐데, 상민이라는 뜻은 그냥 일반 평범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민이라는 것은 일반 평범한 백성이다. 그래서 농사 짓고 세금 내고 열심히 살는 이 백성들이고, 마지막 노비입니다. 이제 뭐 주인집에 머무르면서 사는 노비인데 천인이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양반, 중인, 상민은 처음에 양인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경국대가 조선시대 법으로 어떻게 됐냐면, 일반 백성들부터 양반까지 그냥 이들은 다 양인이다. 그리고 노비들은 천인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양인들은 그냥 평범한 백성들인데, 이 양인들 중에서도 대대로 집안 좀 잘 나가야 되는 양반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중이 되고, 더 그렇지 않은 데는 평민이 된 거죠. 약간 양인들 중에서도 이 세 가지로 갈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비들은 원래 천인으로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선 초기가 좀 지나서 어떻게 되냐? 이 양반과 중인은 지배층으로서 살아납니다. 당시에 조선 지배층으로서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특히 어떤 혜택이 있었냐? 세금을 안 냈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긴 냈는데 어떤 세금을 안 냈냐? 당시에 백성들이 제일 내기 싫은 세금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군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안 가고, 그 조선시대 때는 군대 가는 것 대신 세금으로 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상민들은 온 나라가 부담한 모든 세금을 다 내서 부담이 되게 컸다. 그래서 이 상민과 노비들은 피지배층으로서 약간 상위층, 이 지배층한테 착취를 않고, 이 지배층은 자신들의 양반의 권위와 중인들도 권위를 누리면서, 잠시만 자, 종소리 때문에 미안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양반과 중인은 당시 지배층으로서 조선에 존재를 했고, 상민과 노비는 피지배층이었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상민, 중인, 양반 모두 양인으로서 똑같이 대우를 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반과 중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민들도 과거 시험 볼 수 있었어요. 세금은 이들이 세금을 안 내는 특권이 있었지만, 과거 시험은 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노비 빼고는 다 과거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 합격해서 양반 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시험이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그 난이도가 극악무도합니다. 1년에 30,000명인가 36명밖에 안 뽑아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보는 시험에서 33명밖에 안 뽑는 시험이 과거 시험이에요. 게다가 3년에 한 번 시험 봅니다. 그냥 과거 시험 합격한 것 자체가 기적과 좀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매일매일 농사 짓는 이 상민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상민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거의 불가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반과 중인, 상민들, 이렇게 양반과 중인은 지배층, 상민과 노비는 천인으로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학습목표 2번 조선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과 아래 이제 행정수반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사법기관, 입법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에 따라 권력을 분산시켜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정치가 운영이 되었나? 첫 번째는 중앙정치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 공무원이 됐을 때,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됐을 때, 또는 누군가는 기업을 운영하게 되고 누군가는 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아마 여러분이 그 조직을 이끌게 될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을 이끌 때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야 효율적일까? 한번 이걸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정치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는 당연히 왕이죠. 왕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나라를 운영할 때 왕의 결정에 따라 운영이 돼요. 하지만 이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과 함께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의정부였어요. 그 유명한 의정부, 사극 보면 항상 의정부가 나오는데, 의정부는 당시에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당시 조선시대 때 가장 높은 삼정승과 함께 관리들이 중요한 국가의 업무를 맡았던 곳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왕에게 전하, 오늘날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고민을 하고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럼 이 논의를 한 내용은 어떻게 하냐? 육부라는 실무관청한테 명령합니다. 육부란
이호형병예공이라 그래서 각 조선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업무라는 관청들이에요. 그래서 인사권을 담당한 이부, 뭐 경제권을 담당한 호부, 뭐 군사권을 담당한 경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호혁명 예부, 이 육부가 왕과 의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이 육부가 알아서 그걸 처리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는 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전화 이번에 어디서 홍수가 났는데 세금 좀 깎아주시오 해서 이부가 이렇게 의정부에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선이 약간 좀 합리적으로 실무관청과 정책 결정한 사람들이 함께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인데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교과서 155쪽에 선생님 그 지도를 그림을 참고해서 선생님이 쓴 거예요. 조선의 중앙정치기구 그림을 참고했는데, 그 그림,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뭐 승정원, 한선부, 충추부 기구, 추가적인 기구가 몇 개 있는데, 이건 한번 교과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상식으로 알면 좋고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입니다. 이 세 가지 기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이라는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구를 보통 조선시대 때 뭐라 하냐면 삼사라고 합니다. 세 가지 관청, 삼사라고 하는데, 이 삼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원부입니다. 사원부는 관리들을 감시하고 감찰합니다. 그래서 관리 중에 뭐 뇌물 받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못사해 주는 애들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서 벌을 주거나 수사를 하는 역할이 사헌부입니다. 오늘날 어떤 국가기구와 비슷할까요? 맞았어요. 바로 오늘날의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에요, 검찰. 그래서 관리들의 감시를 하고 관리들의 잘하는 놈과 잘못한 놈을 구별나가는 기구가 사헌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관원은 왕에게 조언을 하는 기구입니다. 전하,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떨까요? 전하,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답니다. 그 벌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관원의 관리들은 왕에게 간언이라고 해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홍문관은 오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즉 왕의 비서실장으로서 왕의 업무를 좀 도와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관원 홍문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일단 낮은 관직의 관리들이 임명이 됩니다. 즉 약간 젊은 과거에 딱 급제한 관리들이 이 3사에 배치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젊은이들에게 그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열정. 그렇다고 뭐 나이 먹었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젊은 관리들이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이제 관리가 됐으니 이 나라를 한번 불사시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3사에 배치시킵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3사의 특징이 약간 젊은 관리들로 배치를 하고 하지만 그들의 힘이 엄청 막합니다. 낮은 관리들에게 이걸 주는 이유도 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힘 자체가 워낙 강해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기구의 권한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구의 권한이 너무 강한데 높은 관리가 여기에 배치가 되면은 더 그 권한이 너무 강해져서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스스로 강하면 여러분 부정부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좀 낮은 관리들이 이렇게 높은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여기에 배치된 순간 승진은 따는 보장, 승진 보장 뭐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3사는 조선시대 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헌부는 오늘날의 검찰, 관리들을 감시했고, 사관원은 왕에게 조언했다. 홍문관은 왕의 비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방 행정제도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조선시대 때 지방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말 철저히 준비를 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을 통치한 사람이 보통 주민들을 뽑은 시장, 구청장 또는 이장님, 읍장 이렇게 있는데, 당시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사극 보면 사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보통 사도를 뭐라 하냐면은 수령이라고 합니다. 각 마을마다 이제 각 마을의 부모 군현 이렇게 해서 군현 지역에다가 당시 나라가 과거에 독재한 사람들 중에
너는 뭐 평택시의 청북읍에 수령으로 임명하느라면 이제 서울에서 명령을 받은 관리가 내려옵니다. 그럼 관리가 내려오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지방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날 과거에 급제를 해서 저기 먼 부산에 수령이 됐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아마 부산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난처함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게 말은 뭐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정치를 어떻게 하고 그 지역의 또 풍토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령들은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바로 향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향리가 누구냐면 향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고려시대 때부터 대대로 그 지방에서 잘 나가는 집안, 그 지방에서 좀 약간 잘 살던 토지반, 원래부터 그 지역에 있었던 좀 터줏대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들은 이 향리들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야, 이번에 세금을 뭐 더 거두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민심이 어떻니? 아니면 이번에 뭐 부산 지역이 뭐 예를 들어 뭐 해산물이 좀 유명하다며 그 해산물을 국가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해서 이 향리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향리들은 그걸 보좌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극 보시면은 왜 뭐 이방 들어라 뭐 예의 하면서 약간 뭐랄까 약간 내시 비슷한 캐릭터들이 좀 나와요. 가끔 막 사또 옆에서 막 벌벌 떠면서 막 사또 막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향리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그 사극의 이미지 때문에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이 향리들이 뭐 그렇게 막 뭐랄까 사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힘이 약한 애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지방에서 대대로 좀 잘 나가는 애들이 그 향리로 임명이 돼요, 보통. 그래서 그 지방에서 꽤나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방의 지리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향리였다. 그리고 향리들이 이 수령들을 도와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조선시대 때가 국가의 정치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이 유양소라는 곳에서도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령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수령이 착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나쁜 수령, 고려시대 때 권문세족같이 백성들을 수탈한 수령이 임명이 되면은 백성들을 못살게 부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뭐 민심이 흉흉해지거나 반란이 일어날 텐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 유양소라는 견제책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 유양소는 그 지역에 있는 양반들의 모임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양소가 그 지역에 있는 양반들 딱 모여서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얘기를 하는데 이때 수령이 뭐 잘못을 한다. 그럼 유양소가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지금 수령이 누가 왔는데 정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수탈한다. 이런 식으로 유양소는 수령들을 견제도 했고 또 향리들이 대대로 잘 살던 그 지역의 토호들,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이다 보니까 이 향리들도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지를 감시하거나 또는 뭐 백성들의 뒷돈을 받지 않는지 뭐 감시라고 견제라고 수령도 견제하고 뭐 수령에게 도움도 주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령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게 아니라 향리와 유양소 수령이 함께 지방을 통치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합리적이었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를 볼 수 있죠. 물론 뭐 조선 후기 때쯤 가면은 이 셋이 결탁을 해서 서로 깨끗한 정치라는 게 아니라 셋이 결탁을 해서 백성들 수탈하는 지역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번 차시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시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조선시대 때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거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관리를 뽑을 때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았는데요. 보통 이 과거제도 여러분 진짜 지금의 공무원 시험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지금의 뭐랄까 옛날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돼서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안 볼 걸로 알고 있는데 사법고시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 시험도 그런 사법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 자체는 그 집안의 대대적인 경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시 관리가 되려면 어떻게 됐나? 우선 문과, 무과, 자과. 과거 시험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문과, 무과, 자과. 문과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문과인입니다. 그래서 문과는 뭘 보냐? 보통 글쓰기를 보는데요.
교과서 157쪽에 보면은 뭐 대과, 속과, 속과에는 진세과, 상원과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분이 그렇게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뭐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문과라는 것은 열심히 잘 글을 써서 논술 시험을 봐요. 그래서 뭐 국가의 이런 비상인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해결책을 마련하시오. 뭐 이런 것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를 한번 지어보시오. 막 그렇게 해서 당시 글쓰기 시험으로 문과는 뽑았고 문과는 군인 뽑는 시험이에요. 무관.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수신 정부도 한 번 떨어졌던 이 문과 시험인데 문과에서는 이제 싸움을 한번 시켜보고 말타기나 활쏘기 등을 시켜서 이제 당시 직업군인을 뽑았습니다. 마지막 잡과인데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잡과는 진짜 국가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직들을 뽑았습니다. 뭐 의사, 천체를 탐방한 사람, 뭐 역관, 뭐 통역하는 사람, 예를 들어 또 뭐 법을 좀 당당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과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합격하면 기술직을 뽑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대하던 과목은 문과예요. 그래서 당시에 문과인들이 가장 큰 우대를 받았고 그 다음 문관 마지막 가장 첨예했던 관리들이 기술직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상하게 조선시대 때는 기술직들이 좀 첨예했어요. 지금 여러분 기술직들은 의사, 전문직들, 기계 만드시는 분들, 전문직들은 지금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뛰어난 그들의 전문성이 있다는 건데, 이상하게 조선시대 때는 전문직들을 그렇게 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안타까웠긴 한데, 아무튼 조선시대 때는 잡과를 좀 많이 무시했다. 그래서 아까 조선시대 신분제도에서 보통 양반들은 문과를 가장 많이 받고, 중인들, 양반도 아니지만, 그래도 양반의 피가 흐르지만, 보통 백성은 아닌 이 중인들은 보통 이 작과에 많이 응시를 해서 국가의 관리로서 임명돼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학습목표 3번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선생님 지금 배경이 좀 바뀌었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촬영 다 마쳤는데 이제 집에 와서 편집을 좀 하다 보니까 수업이 좀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짧게 얘기를 다시 하고자 녹화하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3번은 백정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의식이라는 건데요. 이제 백정의 역사를 잠깐 짧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백정이 일단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까 조선시대 신분 계급 중에서 노비를 봤죠. 이 노비라고 해서 다 같은 노비가 아니라 가장 낮은 노비, 가장 낮은 천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백정이라는 집단이었는데요. 이 백정의 집단의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 고려시대 때 양수척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이 양수척이 누구냐면은 그 고려 국방에 있었던 거란, 여진 같은 유목민족들이었어요. 이 유목민족들이 양수척이라고 부르면서 고려 정부는 그들을 되게 꺼려합니다.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양수척들이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를 않아요. 그들은 농사 짓지 않고 필요하면 떠돌아다니다가 옆집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은 구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경제생활을 이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양수척이라서 고려시대 때는 되게 약간 차별과 멸시를 좀 하는데 조선 때 들어와서 조선에는 약간 유교정치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예의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교화를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 왕들은 고려시대 때 양수척들, 저 위에 북방민족들을 우리 백성으로 꼬실 수 있겠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백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백정은 고려시대 때까지 일반 백성이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저들 더 이상 양수척이라 해서 거리 두지 말고 우리와 똑같이 백성들로서 부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백정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조선 정부는 그 백정들을 명칭도 이제 백정으로 바꾸고 일반 백성이라는 뜻으로 백정으로도 바꾸고 그들에게 땅도 주고 농사 짓는 법도 알려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진짜 조선 왕조 실록 백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조선 중기 때까지 정말 많이 땅을 주고 농사 짓는 거 알려주고 막 군대를 편입시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오는 기록이 뭐가 있냐? 전하, 백정들이 농사 짓질 않아요. 전하, 백정들이 농사 짓지 않고 연마을 쳐들어갔대요. 이런 기록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 유목민족들의 특성이 농사를 지을 줄을 몰라요. 농사 짓고 싶어도 아니 내가 힘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왜 일해?
잠깐 배고프면 옆집 가서 좀 도둑질하거나 잠깐 배고프면 옆집 거 뭐 이렇게 구걸하면 되지.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해서 농사 왜 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순환에 빠지냐면은 조선 정부에서 백정들한테 땅을 주라고 줬는데 그 땅을 수령들이 안 줍니다. 어차피 줘봤자 농사 안 지니까. 그러니까 당시 백정들은 땅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도둑질해. 도둑질하니까 땅을 줄 수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악순환에 빠져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조차 원래 일반 백성인 백정들 이 백정들조차 그들을 뭐라 하면 저들은 신백정이야. 즉 새로운 백정들이 하면서 우리와 달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쟤들은 맨날 농사 짓지 않고 도둑질하고 불 지르고 우리 못 살게 군다. 쟤들 우리랑 같은 백성 아니야.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되면서 점차 그 백정이라는 뜻이 일반 백성에서 그 양수족들, 유목민족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고유명사를 바뀌게 되고 일반 백성들이 쓰던 그 백정은 상민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에 좀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 때 그 백정들에 대한 차별이 점점점 심해지거든요. 정말 기록을 보면은 정말 끔찍하게도 조선시대 때 되면은 백정들을 엄청나게 차별합니다. 백정들에게 일단 그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뭐 제대로 된 직업을 주지도 않아요. 그들을 막 무시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뭐 광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도축업 뭐 이런 쪽으로만 생업을 좀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조선 말기 되면 뭐 각시노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백정이 여세를 발견하면은 진짜 개처럼 이렇게 꿀린 다음에 그 백정에 올라타서 마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각시노름이라 하는데 정말 그걸 당한 여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조선시대 때 그 백정에 대한 그 차별이 정말 극심해졌는데 그 차별이 뭐 백정이 그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일어났다라고 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옳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화하고 우리로서 함께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탐구하고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문제 중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백정들의 그러한 범죄를 낮출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조선 백성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정말 백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선조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생겼고 백성들이 그래서 차별받는 그 후손들의 피해로 이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삶 동안 내가 혹시라도 실수했던 일 때문에 미래의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현재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돌리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교 3학년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거의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연히 그냥 교사가 돼야지 나는 임용고시 교사 되는 시험 임용고시를 보면은 뭐 저는 솔직히 선생님 그때는 공부하면 언젠가 시간이 해결해주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임용고시 합격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솔직히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놀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2년 정도 놀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좀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노니까 선생님 동기들, 선생님 친구들보다 선생님 좀 늦게 교사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같이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선생님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선생님 친구들은 이제 취업을 다 했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야 이제 태우는 아직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밥값을 몰래 이제 몰래 이제 계산하더라고요. 저 몰래 다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굉장히 그때 어떤 마음이 들냐면은 고마움과 미안함과 약간 씁쓸함 그리고 자격지심 막 이런 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빨리 저렇게 직업을 갖게 돼서 좀 사회생활 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이 노량진 고시원에 밖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그냥 그때 그 진짜 여러분 이건 당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정말 그 씁쓸함과 고마움과 미안 그 복잡미묘한 감정들 그래서 좀 약간 과거의 나에게 되게 후회스러운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거의 나에게 내가 한마디 한다면 정말 편지를 쓴다면 그 소중한 2년 동안 조금이라도 좀 미래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도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과제가 과거의 나에게 편지 쓰기예요. 혹시 과거에 내가 좀 나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 나에게 편지를 써서 넌 이렇게 살면 어떨까? 라고 조언을 하는 시간
과거의 나에게 조언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구나 후회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선생님도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그 2년이라는 그 공간 동안 정말 좀 많이 후회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하루 종일 뭐 했냐면은 진짜 일어나면 한 10시쯤 일어나서 한 2시간 게임하다가 한 영화 한 편 보고 게임하다 밥 먹고 이 기억밖에 없어요. 공부는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시간만 때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한 2년 버리니까 지금 그 이후에 더 2년이나 3년 늦게 선생님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경험 때문에 두 번 더 다시 나는 시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선생님 이거 수업 한번 준비한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2-3시간 투자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앞으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과제에 잘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